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박지원의 한문수필 일야구도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야구도하기 같은 경우에는 교술갈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술갈래에 대한 내용 정리 먼저 하고 작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술갈래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가 교과서 227쪽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술갈래는요. 실제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경험하는 알려주기 갈래입니다. 한문 수필에서 현대 수필에 이르기까지 교술 갈래는 역사적 갈래가 매우 다양한데요. 자, 그러면 교술 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술 갈래의 역사적 갈래는요, 한문 수필, 악장, 편지, 일기, 기행문, 창가, 현대 수필 등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두루 많이 사용했던 한문 수필은요,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적인 경험을, 체험을 기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무언가를 주장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한문 수필은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바로 일야구도학이라는 작품의 갈래인데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한문을, 지배계층들이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문으로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 초에 많이 지어진 악장, 그 다음에 개국, 천냥하고 나라의 번영을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념성과 교훈성을 지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신도가나 용비어천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한글로 쓰인 편지, 일기, 기행문도 교술 갈래입니다. 편지, 일기,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의해 한글 수필이 굉장히 많이 창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도 한글 수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편 서양곡을 맞춰 부르던 개야기 서문부 노랫말인 장가 새로운 지식을 담아 문명 개화의 시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많이 지어졌다. 뭐 이러한 노래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의 종류가 에세이를 많이 보죠. 에세이는 여러분 수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수필에서 이제 에세이는요. 교술 갈래로 대표하는 역사적 갈래인데 이 현대 수필을 두고 우리는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작품에 비해서 갈래 작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문인이 아니라도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대 수필은 창작층과 향유층의 폭이 매우 넓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유도 뭐다? 그렇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우 넓은 창작층과 향유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작품은 한문수필 일야구도학이고요. 이 교술갈래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술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하죠. 한마디로 서술자와 작가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자아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작가만의, 그 서술자만의 특별한 세계가 특징으로 우리 작품의 특징을 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술 갈래는 알려주기 갈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 교술 갈래 종류는 이렇게 뭐 설, 발, 기가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배울 작품은요. 박지원의 한문수필 일야구도학인데요.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 선생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일야구도학기를 배워볼 건데요. 이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쓴 이 기행문 유명하죠.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자, 글쓴이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글쓴이는 누구다? 그렇죠. 연암 박지원이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글 쓴 작가와
저술자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설에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 예를 들어서 현대시라든지 현대소설에서는 작가와 화자, 그리고 작가와 저술자가 절대로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이 교술갈래는 수필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뭐 교훈을 전달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을 특별한 양식 없이 기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서술자는 글쓴이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글쓴이의 주도 면밀한 관찰과 분석적인 사고가 굉장히 잘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재 개감 먼저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갈래는요, 앞서서 얘기한 거 동일하게 고전 수필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수필, 기행수필입니다. 여행을 떠나서 그 기행에서 쓴 작품이기 때문이죠. 성격은 당연히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분석적, 교훈적, 설득적이고요. 제재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경험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일야, 구도하기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부의 사물, 회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죠. 그러니까 결국 수필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징 두 가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이제 교술 갈래이자 고전 수필, 한문 수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일야구도 하기는 고전 수필이자 뭐라고? 그렇죠. 한문 수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서봉결 이렇게 되는 작품이 아니라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고요. 글의 구성 자체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기, 승, 전, 결이라는 자단 구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품이 아하 고전 수필이구나, 단문 수필이구나.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28쪽입니다. 자, 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입니다. 자, 여러분,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보면은 파도, 그 다음에 물결, 여울물을 어떻게 비유 표현하고 있어요? 화들짝 놀란다. 분노를 일으킨다. 슬피, 원망한다. 이렇게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도, 물결, 여울물은요. 정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법하고 열거법 계속 나열하고죠. 뭐뭐하고 뭐뭐뭐 있는 듯하여.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나열하고 있죠. 나열은 열거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 의인법, 열거법을 사용하여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거 만체, 전기 만대, 전포 만문, 전고 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는 짓누르는 저 강물의 소리를 비유하기 부족하다. 자,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이 전거 만체, 전기 만대 이게 다 뭔가요? 자, 여러분들 228쪽 교과서 하단에 보시면요. 전거는요, 전쟁할 때 쓰는 수레고요. 전기는 기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는 대열을 말하고요. 무는 포나 기관총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전고는 전투용 북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울물이
내달아 부딪히면서 휘말려 곤두박질 치고 울부짖는 듯한 고음을 하는데 이게 꼭 만리장성을 척 부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전거만체, 이게 지금 강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거만체예요. 전쟁할 때 쓰는 수레가 만체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운데 강물의 소리에 비유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는 지금 과장법 쓰여지고 있죠. 당연히 열거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도 과장법, 열거법이라는 비유적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꼭 강물의 소리를 진짜 전쟁에서 쓰는 수레라든지 기마병 막 엄청 시끄러워요. 전투용 부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우리가 사극에서 나오는 그 전투 장면은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전투용 북은요. 이 사병들,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크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 둥둥둥둥둥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이 소리가 강물의 소리에 비유하기 부족하대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과장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나열하고 있죠. 여기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은 뭐다? 열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힘차게 흐르는 강물의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자,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유적 표현 방법 뭐 썼어요? 의인법, 열거법, 과장법, 또 열거법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서는 뭔가를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구나. 어디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체가 다 글쓴이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글을 쓰진 않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윗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체 뽑는 듯하고 좌우에는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는 듯 애쓰는 듯하다. 자, 네모박스 해볼게. 어떤 이는 자,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렇게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는요. 여기가 옛날에 전쟁을 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꼭 어떻게 전거, 만체, 전기, 만대, 정토, 만문 이런 것처럼 전쟁과 관련된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강물 소리가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시냇물을 어떻게 흘러요? 졸졸졸. 파도는 어떻게 쳐요? 철썩철썩. 이거 우리 다 교육된 거예요. 학습된 거란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막 배우지 않아요? 그쵸? 그러한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파도 소리, 뭐 물소리는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리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물소리는 졸졸졸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어떻다?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술자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을 뿐이다. 즉, 어떤 이와 다른 글쓴이의 생각이 여기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는요. 다양하게 들리는 물소리와 듣는 이의 마음가짐이죠. 여기까지 기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과 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은요, 가볼게요. 자, 나는, 열어보자.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잘 봐봐.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고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노상전거와 전기와 전포와 전구의 소리를 깨니 마침내 귓병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에 견주어 보면서 들은 적이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지금 글쓴이가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험을 떠올린다는 건 과거를 이야기하죠.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작품이 수필인데 직접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재 시점으로 글을 쓰는데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두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글쓴이가 경험을 떠올리는 부분. 경험을 떠올린다는 건 경험을 과거에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뭐뭐한 듯한 소리는 뭐다? 이는 계곡물 소리를 정확히 들은 경우다.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소리는 뭐다?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다.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건 뭐다? 이는 우쭐해서 듣는 경우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만 개의 축이 연거푸 우는 듯한 뭐뭐한 듯한 소리는 뭐다? 분노하여 듣는 경우다. 순식간에 천둥번개 치는 듯한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듣는 거고요. 잔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는 뭐다? 이는 운치 있게 듣는 경우다. 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뭐뭐한 소리는 뭐다? 이는 슬퍼하면서 듣는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 뭐뭐하는 듯한 소리는 뭐다? 누가 왔는가 하면서 듣는 소리이다. 자, 여기까지 괄호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 사용된 비유적 표현 방법 뭐예요? 직유법입니다. 직유법. 이거 또 뭐 썼어? 그렇지. 나열했으니까 열거법 사용하고 있죠?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열거하여 나타내고 계곡물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와 견주어 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이 드러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수부터 229쪽에 들은 경우다.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까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법 사용 그리고 비유적 표현 방법 직유법 사용하고 있다. 계곡물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 견주어 보는 것 직유법이죠. 글쓴이의 뛰어난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표현을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뛰어난 문장가의 박지원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소리는 이거고, 이렇게 하는 소리는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가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 나왔던 글쓴이가 산중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건 뭐야? 내가 옛날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계곡물 소리를 들어봤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 즉, 이 말인 즉슨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주말 아침에 짹짹짹짹 새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내가 어젯밤에 8시에 잠들었어. 충분히 잠을 자고 7시에 막 지저귀는 새소리가 기분 나쁘지 않아. 뭔가 아침이 밝았네 라는 느낌이라면 선생님이 어제 밤에 밤을 꼴딱 새고 여러분 수업 강의를 찍고 새벽 3시, 4시에 잠들었는데 아침 7시에 짹짹짹 소리 나면은 너무 싫어. 저 새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겠죠. 이거는 새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어. 누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까?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여기 정답이 나오고 있네요. 모두 소리를 바르게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건데? 이거는 결국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가 따라 귀가 소리를 지어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승은요,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자,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 강은 9번이나 건넜다. 지금 이거는 하루에 강을 9번이나 건넜다는 건 일야 구도하기죠. 한마디로 제목과 관련있는 구절이고요.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 날 경험한 일을 보여줍니다. 즉 이거는 시간상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나 지금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넜다? 라고 지금 현재를 얘기해. 자, 잊지 마세요. 나는 지금 현재의 글을, 현재의 상황을 글을 쓰지만 과거의 일을 회상해서 그 내용도 쓰고 있다라는 거. 근데 현재 시점이죠.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 강은 북정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는 유하와 조하,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며 백하가 된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뙤약볕을 속을 가는데 아하! 여기서 과거가 또 나왔네요.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니까 이거는 글쓴이가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뭐다? 과거 회상이죠.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 경험.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자,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쳐들고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그 사람들이 하늘에 고개를 쳐들고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은 뭐다?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 치고 용솟음 치니 물은 물살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멀미가 나서 위험해서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본 이유는 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하늘로 들였던 겁니다. 이해죠? 자,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드는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죠. 아하,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 노노, 기도 절대 아니야. 자, 또한 잠깐 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못 듣지 못했다. 자, 이렇게 강물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위태롭고 위험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위태로운데 강물 소리가 안 들리겠어? 강물 소리 나요. 강물 소리는 나고 있어. 근데 나는 안 들려. 듣지 못했어. 왜 그럴까? 눈앞에 보이는 위태함에 신경 쓰느라 강물 소리가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수업 시간 필기를 할 때 제가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민서야, 지윤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필기하다가 대답을 못해요. 왜? 너무 집중했던 거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귀에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요동벌판이 근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대요. 하지만 이것은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죠.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은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왜냐면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왜냐면 낮이니까 눈이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위태로움이 오로지 눈에 쏠리니까 집중하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 귀에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빠지지 않겠지? 조심해야 돼. 이러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자, 즉 사람들이 낮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귀에 들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해. 아하, 글쓰는 지금 어떻대요? 나는 지금 밤중에 강을 건넌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밤중에 강을 건너면 거기에 뭐 등대가 있었겠어요? 뭐 라이트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깜깜하겠지. 그럼 뭐가 발달하겠어?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다음에 예민한 기관이 귀가 트이는 거죠. 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 오로지 뭐가 됐다? 듣는 대로 쏠려 귀로 한참 밟아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대. 즉, 낮과 달리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이 위험에 현혹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마침내 도를 깨달대.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물을 관찰한 결과로 깨달음을 얻었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글쓴이의 깨달음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뭐다? 귀와 눈을 믿지 마라. 즉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필기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PPT에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여기 밑에다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낮과 밤의 강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을 여기다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방금 내 마부가 말에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교과서 230쪽, 230쪽 있는 딱 그 모양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한번 추락했다면 바로 강이다. 추락하면 안 되겠죠? 물에 풍덩 빠질 거 아니에요. 자, 나는,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대요.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내가, 아유, 한번 추락하자. 추락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물에 빠지는 거지. 라고 각오를 하니까, 마침내 나의 귀 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졌대요. 우와. 그러니까 내가 이 무서움을 한번 마음속으로 딱 다스리고 나니까 어떻다? 그렇죠. 강물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강물의 흐름이나 소리에 대한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니까 괜찮아. 에이, 물에 한번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아니, 물에 빠지면 말리면 되지. 라고 나를 스스로 그냥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야. 두렵지 않은 거죠. 강물 소리가 사라집니다. 자, 글쓴이는 처음에 물에 떨어질까 추락할까 걱정했지만 이거를 그래. 강은 그냥 땅이야. 내 옷이야. 강은 내 옷이야.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에이 어렵지 않아. 물에 빠지면 그냥 물에 빠지는 거지. 라고 마음으로 한번 딱 다스리고 나니까 강물 소리가 없어져. 이 말인즉슨 뭐다? 그렇죠.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어떻게 마치 안석이에 앉거나 누워서 지는 듯하였다. 한마디로 추락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 여기 안석 있죠? 안석, 안석, 방석 이렇게 누워서 길에서 편하게 있는 것처럼 불편하죠. 어떻게 다리 오그라가지고 말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편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스린 게 이제 추락해도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 다음 이 부분은요. 중국 고사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옛적에 괄호 열고 우임금이 자 우임금이란 인물은요 황룡을 도마뱀처럼 여기서 황룡을 쫓아냄이란 인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임금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따란 자 옛날에 우임금이란 우임금 고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랑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의 앞에서는 대소를 논할 것이 못 되었다까지. 바로 닫아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중국의 고사례에 인용하여, 즉,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이 중국 고사를 들고 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죠. 자, 전이 여기서 끝나면 기승 전에 해당하는 구성이 여기서 끝이 나요. 강을 건너는 경험, 자신의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기승전결입니다. 자, 결에서는 소리와 빛깔 밑줄. 자,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런 외부에 있는 사물은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에 그르치게 한대요. 즉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에 대해서 막 시끌시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뭔가 누군가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죠. 그럼 귀로 듣는 거지. 그럼 나는 그 선입견을 듣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직접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수시로 병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강을 건너면서 깨달음이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 부분은 항상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마지막 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차 산중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대문 앞에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겠다. 결국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야? 자기는 똑똑하대.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총명함이 있다. 내 눈과 귀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겠다는 거죠. 너의 눈과 귀는 정확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의 내용은 뭡니까?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전 수필의 내용이 끝이 났고요.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우리 같이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성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구성이었습니다. 자, 다음 아까 필기해야 되는 거 글쓴이가 산중 집에서 경험한 것과 깨달은 것인데요. 이것은 교과서 229쪽에 필기하셔도 되고, 이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냥 여태까지 교과서에 있던 내용 정리한 거라서 꼭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 뭐야? 방문에 꼭 두어서 계속소리. 일단 글쓴이의 경험이란 건 과거 경험을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자, 경우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낮과 밤의 강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알려드렸던 건데 교과서 230쪽 여백에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낮의 강물과 밤의 강물인데요. 낮의 강물 같은 경우에는 강물의 위태로운 눈, 즉 시각으로 바라보죠. 왜 낮에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강물이 보고 두려워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밤에는 어두컴컴하니까 눈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청각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신경이 쏠려서 강물 소리가 너무 두려운 거야. 철썩철썩철썩 하니까 막 빠질 것 같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이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다? 낮과 강물의 밤의 강물은 동일해요. 같은 강물이야.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눈과 귀에 의존한다면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게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이 깨달음 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자, 이 글에 나타난 두 가지 인간상은 231쪽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바람직한 인간상은 서술자가 지향하는 거고 경계해야 되는 인간상은 지양한다는 거죠. 즉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야 한다. 외물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된다. 눈과 귀에 현혹되면 안 된다. 즉 우임금 같은 사람을 말한다면 제기야 눈만 믿는 사람은 뭐다? 그렇죠. 외적인 것에 이끌려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유형. 그리고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제 눈의 총명함만 믿는 거죠. 제가 눈을 말지만 글쓴이가 말했어요. 눈과 귀는 믿을 것이 못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2쪽입니다. 같이 232쪽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글쓴이가 강을 건너는 장면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글쓴이 혹은 사람들은 어땠어? 사람들이 고개를 모두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죠. 그렇게 보는 까닭이 뭐예요? 그렇죠. 강물을 보면 강물의 위태로움에 현기증이 나서 물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밤에는 글쓴이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걱정하죠. 왜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강물의 소리에 위태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깨달은 건 뭐예요? 깨닫고 나서 밤에는 어때? 아무런 걱정 없이 9번이나 강을 건넙니다.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물을 대지 옷, 목, 성정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즉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글쓴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답해 볼게요. 글쓴이가 산중에서 지낼 때 계곡의 물소리가 때에 따라 다르게 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속 생각이 그때마다 달랐기 때문이죠. 다를 때마다 이럴 때 이렇게 들리고 저럴 땐 저렇게 들린다고 했어요. 자,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보고 듣는 것이 현혹되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귀와 눈이 절대로 의존해서 안 된다. 그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주제죠. 글쓴이가 쓴 주제입니다.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사물에 현혹되지 않고 먼저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2쪽 정리해 주시고요. 233쪽에 학습활동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작품을 하면서 글쓴이 개성이 느껴지는 부분들 다 필기를 했습니다. 어딘지 다 알죠? 비유적 표현 방법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234쪽 감상의 뜻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일야 구도 하기는요, 열하일기에 수록된 한전의 산문, 산문이에요. 이걸 한글로 옮겼죠. 우리는 옮긴 글을 보았습니다. 열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할 때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간 박지원이 여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청나라 수도 연경에 도착하여 조선 사신의 일행은 황제의 생일을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열하로 이동했는데요. 이때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는데 이게 뭐다? 하룻밤에 9번 강을 일야구도하기입니다. 박지원은 힘들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깊이 사유하여 감각, 기관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이러한 글을 지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 정리 끝났고요. 뭐 감상일들에 나와 있는 자료 참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험 기간에 지금 많이 바쁘죠?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선생님도 많이 바빠서 영상을 다, 시험 범위를 다 찍어준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 행사가 많아서 선생님이 이 작품을 수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소 수업이 뭐 평상시에도 빨랐지만 조금 빨랐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지켰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발 기말고사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교술 갈래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